어머니, 걔랑 같이 거실에서 주무세요. 제 말 안 들려요?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며 평생 효도하겠다고 함께 살자던 아들 며느리. 그 말에 감동받아 전 재산은 물론 빚까지 져서 아들네 집 사는데 보태주었지만 입주하는 날부터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60평의 빛나는 신축 아파트에서 제자리는 거실 구석에 위치한 계집보다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고 빚까지 져서 갈 곳 잃은 노모는 결국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날 아침 찬바닥에서 일어난 노모가 김 회장에게 전화를 한 순간 그들의 지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이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조심해, 조심해. 그 소파만 1,000만 원이야. 지은이 목소리를 높이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크림색 가죽 소파를 옮기던 직원 한 명이 발을 헛디디자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미끄럽기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인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몰라. 지은이 양손을 허리에 얹고 소리를 질렸습니다. 말수는 현관 구석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든 채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0평이나 되는 신축 아파트의 넓은 거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머님, 거기 서 계시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민수가 공기청정기 박스를 뜯으며 대충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시선은 여전히 기계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새집 증후군 때문에 이걸 꼭 설치해야 해. 지은아, 이거 어디에 놓을까? 거실 모서리에 놔. 인테리어 망가지지 않게. 지은이 샹들리의 위치를 조정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십 개의 크리스털 장식이 햇빛에 반짝이며 무지갯빛을 뿌렸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둘, 그리고 서재까지 5개의 방이 있는 넓고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민수야. 말순이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내 방은 어디가 될까? 민수가 공기청정기 전선을 만지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은이 샹들리에에서 손을 떼고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게 방이 좀.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나서며 얼굴에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방 사정이 좀 그래요. 안방은 저희가 쓰고 작은 방 하나는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려고 해요. 또 하나는 민수 서재고요. 그럼 나는? 말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드레스룸으로 쓰려던 곳이 있긴 한데. 지은이 말을 더듬거리더니 갑자기 거실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예쁜 강아지 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코코 집 옆이 괜찮을 것 같아요. 거실이니까 넓기도 하고. 개집 옆에서 자라는 말에 말순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그래도 개집 옆은 좀. 민수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단열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거실이 안방보다 더 따뜻해. 어머니, 괜찮으시죠? 민수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창고에서 낡은 요와 이불을 꺼내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요를 펼치자 얇고 해진 곳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좀 더 좋은 침구를 사다 드릴게요. 알겠어. 고마워.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수는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안방에서는 민수와 지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할 것 같아. 새 아파트는 뭔가 달라. 공기도 그렇고.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말수는 얇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코코가 작은 집에서 나와 말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코야, 너도 추우니? 말순이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 아파트라서 냄새를 좀 빼야겠어. 지은이 혼자 중얼거리며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순식간에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몸을 떨었습니다. 지은아, 너무 춥지 않니? 아, 어머니 추우세요? 그럼 보일러 좀 틀어드릴게요. 지은이 대답하더니 벽에 있는 보일러 조절기로 갔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버튼들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외출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3시간 후면 보일러는 꺼질 것입니다. 새 아파트니까 공기 순환을 시켜야 해요. 건강에도 좋고. 지은이 말을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찬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영하 10도의 한겨울 바람이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칼날 같은 바람이 직접 닿았습니다. 추워. 말순이 이불을 더 바짝 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닥의 대리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코코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 코코야, 조용히 해. 춥구나. 말순이 강아지를 달래려 했지만 코코의 짖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안방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코코가 새 집이 좋은가 봐. 계속 짖네. 그러게. 우리도 기분 좋으니까 코코도 그런가 봐. 말수는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찬바람이 계속 얼굴에 닿았습니다. 눈이 시리고 입술이 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 주변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말순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간신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았습니다. 얼굴 반쪽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순이 중얼거렸지만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양복을 입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요. 민수가 말순을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좀 부으셨네요.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 민수야, 내가... 말순이 말하려 했지만 입이 돌아가서 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좀 쉬시면 나아질 거야. 민수가 식탁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놓았습니다. 점심값이에요. 저녁까지 일찍 들어올게요. 민수가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방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거실에서 개와 함께 자라는 모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김 회장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말순이 돌아간 입을 억지로 움직여 말했습니다. 누님, 무슨 일이십니까?
시작해. 네. 계획대로. 시작하라고. 이제 나 여기서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전화가 끊어진 지 1시간 후 김철수는 자신의 사무실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 이리 와봐. 김철수가 수행비서를 불렀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젊은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이 서류들 봐. 박민수 회사 관련된 거야. 김철수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출 압박부터 시작해. 그리고 부동산도 움직여. 알겠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수는 회사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네, 박민수입니다. 사장님, 은행 지점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수가 펜을 내려놓으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 긴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지점장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까지 원금의 30%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도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기를 든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점장님, 지금까지 거래 잘해왔잖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가 급히 주소록을 뒤져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상무님? 박민수입니다. 아, 사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제가 구체적인 얘기도... 죄송합니다. 뚜뚜뚜. 민수가 다른 번호를 눌렸습니다. 이 부장님 박민수입니다. 아, 사장님. 그런데 저는 이미 손을 뗐어요. 다른 곳 알아보세요.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다른 번호들을 계속 눌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그 가방 진짜 예쁘다. 어디 거야? 친구가 지은이 들고 있는 명품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산 건데 오늘 또 하나 더 사려고. 지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와, 부럽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 그럼. 우리 남편 회사 대박 났거든. 지은이 매장으로 가서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지은이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고객님. 카드 주세요. 지은이 자신 있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점원이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삐삐삐. 단말기에서 오류음이 났습니다. 잠깐만요. 점원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도난 분실 및 거래 정지. 고객님,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점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시면. 이건 문제없는 카드라고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게. 지은이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고 매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지은이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카드가 안 돼. 뭐? 백화점에서 카드가 안 된다고. 도난 분실이라고 나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지금 난리 났어.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 난리. 회사 자금이 다 막혔어. 은행에서 내일까지 돈 갚으라고. 지은과 민수가 전화로 서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도 카드가 막혔잖아. 당신이 회사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거지. 야, 최지은. 지금 나한테 화낼 때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지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아직 돌아가 있었지만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왔니? 말순이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말순을 쳐다보더니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네 때문에 재수가 없나 봐. 집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더니. 아, 되는 일이 없다. 민수도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저런 애매한 사람이 있으면 기가 안 좋아진다던데. 지은이 말순을 흘끔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당연하지. 입도 돌아가고 맨날 구석에 있고. 말순이 TV를 보는 척하며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작은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가 회사 재무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 오늘 은행 일 어떻게 된 거야? 사장님, 저희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대주주가 압박한다고. 대주주? 누구? 그것까지는 위에서 직접 개입한 것 같다고만. 민수가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춤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렸습니다. 최 여사님? 저 지은이에요. 아, 지은이. 왜? 급하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 최 여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돈? 무슨 일이야? 회사 일로 급해졌어요. 꼭 좀. 지은아, 돈 문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갑자기 돈이 막힌다는 건 집안에 애군이 끼었을 수도 있어. 최 여사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애군이요? 그래. 돈맥이 막히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 영험한 곳에서 풀어야 해. 지은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나요? 내가 아는 곳이 하나 있긴 한데. 정말 잘 보는 분이야. 어디예요? 산기슭에 있는 점집인데 거기 용보살이라는 분이 계셔. 정말 신기해. 지은이 급하게 메모했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지은아, 혹시 집에 늙은 분 계시지? 네. 시어머니가. 아, 그럼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 늙은 귀신이 붙으면 돈이 다 빨려나간다고 하더라고. 지은이 말순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가봐. 늦으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지은이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내가 방법을 찾았어. 무슨 방법? 최 여사가 알려준 곳이 있대. 거기 가면 해결될 것 같아. 거실 구석에서 이 대화를 듣던 말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지은이 보지 못하게 조용히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끼를 물었다. 김철수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말순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녹음기는 아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최 여사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차를 몰고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낡은 기와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용보살 점신당이라는 붉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지은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냐? 안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여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지은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중년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굵은 목걸이를 여러 개 걸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용보살이 지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붉은 촛불이 켜져 있고 제단 위에는 여러 신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번쩍이는 작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앉아라. 용보살이 지은을 방석에 앉게 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하지 말거라. 내가 다 본다. 용보살이 눈을 감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인다, 보여. 갑자기 용보살의 몸이 떨리더니 작두 위로 올라갔습니다. 번쩍이는 작두날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최지은이로구나. 용보살이 작두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지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너의 과거가 보인다. 대학교 때 중기라는 남자.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중기는 지은의 내연남으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신이 다 보고 계신다. 지금도 그 남자와 만나고 있지. 용보살이 작두에서 내려와 지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늙은 여자, 너희 시어머니. 지은이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겨울밤에 창문을 열고 난방을 껐지. 늙은이를 얼려 죽이려고. 용보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은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지은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신이 화가 나셨다. 집안에 들어온 늙은 귀신이 재물을 다 빨아먹고 있다. 용보살이 지은의 머리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귀신이요? 그 늙은 것이 죽지 못해 안달이야. 그래서 너희 집안의 돈을 다 빨아가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구술해야 한다. 당장 오늘. 안 하면 남편 회사 망하고 너도 급사한다. 용보살이 지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급사요? 한 달 안에 죽는다. 늙은 귀신이 너를 데려가려고 한다. 지은이 공포에 떨며 용보살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굿값이 많이 든다. 너한테 그만한 정성이 있느냐? 얼마든지 내겠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통장과 카드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다 드릴게요. 용보살이 지은의 통장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요? 목숨값이 3천만 원이 비싸냐? 안 하려면 말고. 아니에요. 하겠어요. 지은이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했습니다. 몰래 모아둔 비상금과 팔찌, 목걸이까지 모두 내놓았습니다. 용보살이 돈을 받고 재단에서 부적을 가져왔습니다. 붉은 글씨로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부적을 시어머니 베개 속에 몰래 넣어라. 베개 속에요? 그래야 귀신이 물러간다.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지은이 부적을 받아서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라. 확인해야 한다. 네, 알겠어요. 지은이 용보살에게 인사하고 점집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수가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오더니 말순을 받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왔구나.
말순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숨겨놓은 돈 없어요? 민수의 말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돈? 땅 문서라도, 뭐라도,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민수가 말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없다. 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키우느라 다 썼다. 말순이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분명히 어딘가 숨겨놨을 거야. 민수가 말순의 방으로 가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말순이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민수가 말순의 낡은 자개함을 발견했습니다. 자개 장식이 예쁘게 새겨진 오래된 보석함이었습니다. 이 안에 있지. 민수가 자개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건 안 돼. 말순이 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왜 안 돼? 뭐가 들었길래? 민수가 화가 나서 자개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자개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쁜 자개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저고리 하나와 낡은 종이들이었습니다. 민수가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기용 저고리였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종이들은 민수의 어린 시절 성적표와 상장들이었습니다. 박민수 학급 반장, 모범상 같은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순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각난 자개함 부스러기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베넷 저고리도 조심스럽게 접어서 품에 안았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각난 자개함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이 확신했습니다. 용보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불행의 원흉이었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기의 번호를 눌렸습니다. 준기야? 지은아? 왜? 만나자. 급한 일이 있어. 무슨 일? 전화로는 못해. 내일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지은과 준기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기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데? 집안 분위기를 다 망쳐놔. 남편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그런데 돈도 없고. 준기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많이 들지? 보증금이라도 빼서 쓸 수 있으면. 지은이 준기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아, 그 말이구나. 준기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노인네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많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있을 거야. 준기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자. 사설 구급차 부르는 건 의심스러우니까 내가 직접 모시고 가는 게 좋겠어. 어디로? 내가 알아볼게. 외곽에 괜찮은 곳 있거든. 지은과 준기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말순이 방 문틈으로 지은의 빈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통화했던 내용을 모두 들었습니다. 말순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핸드폰을 꺼내 김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움직인다. 준비해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모든 준비 완료.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계획을 실행하기 하루 전 말수는 병원 진료를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장 근처로 갔습니다. 낡은 국밥집 구석자리에 젊은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강도진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진아, 고마워. 말순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나아지셨네요. 그래도 아직 좀 불편해. 말순이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놈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도진의 눈에서 분노가 보였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말순이 가방에서 두터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원본들이야. 강도진이 봉투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와 회사 주식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아파트와 회사가 모두 어머니 돈으로 만들어진 거군요. 그래. 민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거야. 말순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나오면 민수는 끝입니다. 강도진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횡령의 세금 문제까지 생길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 씨는 어머니 아들인데. 강도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말순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겨울밤에 어미를 얼려 죽이려는 놈이 무슨 아들이야. 그래도, 도진아, 너는 그놈보다 나한테 더 효자 같다. 말순이 강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아원에서 힘들 때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 평생 잊지 않겠어요. 너는 정말 기특해. 그놈들은 바닥을 찍고 뉘우쳐야 정신을 차릴 거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 끝내겠어요. 다음 날 오후 지은이 차를 끌고 집 앞에 섰습니다. 차 안에서 말순을 기다렸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집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에 타세요. 지은이 억지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몸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 좀 하세요. 어디로 가는 거니? 말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대요. 지은이 거울을 통해 말순과 눈이 마주치지 않게 했습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답답하시면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괜찮다. 1시간 정도 달린 후 지은이 큰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효성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어머님. 지은이 차에서 내려서 말순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설이 정말 좋죠? 지은이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원도 잘 꾸며져 있고 건물도 깨끗해 보였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니 상담실장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은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어르신은 이분이시고요. 상담실장이 말순을 정중하게 바라봤습니다. 너무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지은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무시했습니다. 네, 시어머니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장이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입원 관련 서류들을 작성했습니다. 지은이 서둘러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분이 어르신을 뵙고 싶어 하신다는데요. 상담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분이요? 네, VIP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은이 말순과 함께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훨씬 넓고 화려한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 든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말순이었습니다. 아니, 말순이 두 명일 리가 없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말순은 분명히 휠체어를 탈 줄 알았는데 이곳의 말순은 최고급 안락의자의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지은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김철수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양원의 진짜 주인님을 모셔왔구만. 주인님이요? 지은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안락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말순이 차분하게 지은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내 발로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것도 내 맘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집에서 들었던 어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방문 쪽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문을 막았습니다. 김철수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앉아라. 말순이 지은에게 명령했습니다. 지은이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말순이 지은 앞에 서류들을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지은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파트와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최대 채권자시고 아파트 실소유주예요.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너희 남편은 껍데기야. 모든 게 내 돈으로 만들어진 거다.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입이 열린 채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말순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서류였는데 지은이 방금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그 서류를 지은의 눈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너 같은 년이 나를 어디에 가도? 어머님은 개뿔.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지은이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겨울밤에 창문 열고 날 얼려 죽이려던 게 잘못이야? 말순이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건 정말. 증거도 다 있어. CCTV에 다 찍혔다. 김철수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들통났습니다. 그동안 내 돈으로 산 명품들 다 토해내라. 말순이 지은에게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서였습니다. 이건 너무 남의 돈 훔쳐 쓴 게 너무가 아니야? 말순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김 회장, 인연을 집까지 데려다줘. 알겠습니다, 누님. 경호원들이 지은의 양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 울부짖었지만 말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용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무슨 용서야.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게임이다. 지은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말순은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철수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님, 이제 시작이군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말순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지은을 태운 차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차를 끝까지 지켜본 후 김철수에게 돌아섰습니다. 강 변호사한테 연락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알겠습니다. 말순이 VIP 상담실에서 나와 요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말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의 회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수가 평소처럼 상석에 앉으려 하자 낯선 남자가 먼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저기요, 거기는 제 자리인데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대표님. 저는 강도진 변호사입니다. 강도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변호사요? 누구 변호사시죠? 최대 주주분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최대 주주? 그게 누구인데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영진 교체에 관한 건입니다. 강도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영진 교체라니요? 제가 대표인데. 민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민수 대표의 무능한 경영으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도진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무능이라니요. 제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정말 박민수 대표가 키우셨나요? 강도진의 질문에 민수가 멈칫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사장이고 대주주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도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수 대표가 보유하신 주식들 말이에요. 주주들이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주식이 왜 이상해요? 이 주식들이 사실은 차명 주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도진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차명 주식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거죠. 진짜 돈을 낸 사람은 다릅니다. 강도진이 주주들에게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주주들이 서류를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박 대표가 허수아비였다는 뜻인가? 돈은 누가 냈다는 거죠?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서류는 가짜예요. 조작된 거라고. 민수가 서류를 붙잡으려 했지만 강도진이 막았습니다. 법적으로 검증된 서류입니다. 공증도 받았고요. 그럼 진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이말순 씨입니다. 강도진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말순? 누구죠 그게? 박민수 대표의 어머님이세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머니요? 네, 이말순 씨가 자신의 재산으로 이 회사를 만드시고 아들 이름으로 운영하게 하신 겁니다. 민수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허수아비 사장이셨죠? 강도진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말순 씨께서 박민수 대표의 해임을 요구하셨습니다. 해임이요? 네, 경영 부실과 신임 상실을 이유로요.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분? 강도진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었습니다. 민수를 제외하고 모든 주주가 찬성했습니다. 박민수 대표의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사장인데.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아니십니다. 강도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인 카드와 차량 열쇠를 반납해 주세요. 반납이요? 회사 소유물이니까요. 민수가 어쩔 수 없이 지갑에서 카드들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차 열쇠도 꺼냈습니다. 개인 짐도 정리하시죠. 강도진이 경비원들을 불렀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민수가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책상 위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사진 몇 장과 개인용품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경비원이 민수를 안내했습니다. 민수가 회사 입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택시. 민수가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청담동 효성 아파트요. 민수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민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오류음이 났습니다. 민수가 다시 눌렀습니다. 삐삐삐. 똑같은 오류음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민수가 여러 번호를 시도해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둘러보니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자신과 지은의 옷들이 복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옷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가방들과 신발들도 복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요.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박민수예요. 여기 사는. 박민수? 네, 여기 제 집이에요. 내 집? 누가 내 집이라고 했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장난하지 마세요. 문 열어주세요.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 민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누구세요? 이 집 주인이다. 주인이요? 어머니가 뭔 소리를. 이 집은 법인 소유 사택이다. 퇴거 조치한다. 민수가 인터폰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어떻게 된 건지 말해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지은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지은이 민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엄마가 다 꾸민 짓이야. 지은이 민수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꾸민 짓이라니? 당신 엄마가 진짜 주인이었어. 무슨 소리야? 민수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도 아파트도 다 당신 엄마 거였다고. 지은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그냥 허수아비였어. 진짜 사장도 아니었다고. 지은의 말에 민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주민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뭔 일이야? 쫓겨나는 것 같은데?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경비원들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집인데요. 민수가 해명했습니다. 집이요? 여기 주인 바뀌었는데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바뀌었다고요? 네, 오늘부터 이말순 씨가 다시 등록하셨어요. 민수와 지은이 서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짐들 치우고 가세요.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요. 경비원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어쩔 수 없이 복도에 널린 짐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쪽팔려 죽겠네.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가자. 민수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짐을 끌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60평 대형 아파트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 시각 아파트 안에서는 말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코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코코야, 이제 우리만의 집이다. 말순이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순이 일어나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보일러 조절기를 만졌습니다. 온도를 높게 올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거실로 불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낸 그 추위가 사라졌습니다. 말순이 자신이 잤던 계집 옆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저기서 자지 않아도 되는구나. 말순이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생전 처음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뭔가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말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짐을 끌고 멀어져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말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코코가 말순의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말순이 강아지를 안고 따뜻한 거실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길고 차가웠던 겨울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며칠 뒤 민수와 지은은 시내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지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민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빌어야 해. 빈다고 용서해 줄 것 같아?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은이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여기 괜찮아 보인다. 지은이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철민 변호사. 승소율 90%래. 변호사비는 어떻게 내? 일단 상담 받아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두 사람은 강남의 한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박철민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접수처에서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성년후견인 관련해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박 변호사가 손님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왔습니다.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요즘 이상해요. 판단력이.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박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지은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겨울에 쓰러져서 입이 돌아갔어요. 그 이후로 성격도 변하고 입이 돌아갔다면 뇌혈관 쪽 문제일 수 있겠네요. 박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혈관성 치매 같다고. 지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혈관성 치매라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보호하는 제도죠. 박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지은이 눈을 번쩍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재산관리, 의료 결정 등 모든 권한이 넘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치매 진단서부터 받으셔야 해요. 진단서를 어디서? 제가 아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박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수가 명함을 받아보더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게 뭘 망설이세요? 어머니 재산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박 변호사가 민수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죠?
그대로 두면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지은이 민수의 팔을 찔렀습니다. 여보, 변호사님 말이 맞아. 하지만 어머니 건강도 생각해야지. 치료받으시게 하는 게 맞아. 박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박 변호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박 변호사가 소개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혈관성 치매, 중등도 인지장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법원에 성년 의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재산 보전을 위한 임시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 후견인 지정과 재산 동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수가 박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됐어요.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모든 계좌와 부동산이 동결됩니다. 정말 다행이다. 민수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철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누님 재산이 모두 동결되었다고요? 전화를 끊은 김철수가 급히 강도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진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법원에서 누님 재산을 동결시켰어. 강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신청했나요? 민수가 치매라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 그놈들이. 강도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반박해야겠어. 기다려. 김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말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조용히 기다려라. 놈들이 제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다. 김철수가 강도진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누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 누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시니까 기다려봅시다. 한편 지은은 준기와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됐어? 준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 받았어. 지은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이 재산을 관리한다는 거지? 그래,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 지은이 준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우리 결혼하자. 그래야지. 그런데 재산이 얼마나 돼?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청 많을 거야. 아파트도 60평이고 회사도 있잖아. 지은과 준기가 미래를 그리며 행복해했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법원 명령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님 계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사는 이말순 할머니 때문에 왔어요. 민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재산을 낭비하는 걸 막아야 해요. 그래서요? 문을 열어줘야 해요. 제가 법적 보호자거든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법원 명령이에요. 빨리 열어주세요. 민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보고. 뭘 확인해요? 지금 당장 열어줘야 한다고요. 민수가 관리실 책상을 쳤습니다. 관리소장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른 주민들한테 민폐예요. 민폐는 무슨, 제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 맨날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결국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법적 보호자라고요.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려는 건데. 민수가 경찰에게 항변했습니다.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법원 명령서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재산 관리에 대한 거고 주거 침입과는 다른 문제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당한 절차를 밟으셔야죠. 결국 민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진이 말순을 찾아갔습니다. 말순은 아파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진아, 왔구나. 재산 동결된 거 아세요? 안다.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번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 말순이 강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죠. 치매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고, 그리고 민수 씨들이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그래. 말순이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CCTV 영상 확인하는 거야. CCTV가 있었어요? 당연하지. 코코 때문에 설치했거든. 말순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거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를 찾아볼까? 말순이 달력을 보며 그날 밤을 찾았습니다. 지은이 창문을 열고 보일러를 끈 날이었습니다. 있다. 화면에서 지은이 거실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보일러 온도를 조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강도진이 흥분했습니다. 녹음한 것도 있어. 말순이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뭐가 들어있나요? 민수와 지은이가 나를 욕하는 소리들. 강도진이 녹음기를 받아서 들어봤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거면 완벽합니다. 강도진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구나. 말순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말순이 옷장 깊은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야. 말순이 사진을 한 장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웃고 있는 사진들이 조각나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끝낼 시간이야. 말순이 찢어진 사진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사진들이 타면서 민수의 얼굴들이 사라졌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진아, 네 어머니,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다. 알겠습니다. 꼭 이기겠어요. 강도진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외곽의 허름한 지하 단칸방에서 민수와 지은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방에서 두 사람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 지은이 서류를 민수 앞에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 준기 그 새끼는 어디 갔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날 바람난 년이라고 욕할 자격 있다고 생각해? 뭐? 민수가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너도 어머니한테 한 짓 생각해봐. 내가 더 나빠? 지은의 목소리에 자포자기가 묻어났습니다. 그건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지은 씨죠? 준기 씨가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들어왔어요. 위자료요?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면서 5천만 원 요구합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지은이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런 시발.
지은이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뭔 일이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중기가 나를 고소했어. 뭐? 사기죄래. 위자료도 내라고.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꼴 좋네. 자업자득이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지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민수의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검찰청입니다. 검찰청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감옥 간대. 뭐? 구속영장 나왔어.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말순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가 말순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입모양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눈도 잘 감기세요. 고맙습니다. 말순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돌아갔던 입이 거의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꾸준히 관리하시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치료를 마친 말순이 병원을 나와 강도진과 만났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강도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오늘 기자회견 준비는 다 됐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말순이 살던 60평 아파트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쉼터 기증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이 깔끔한 검정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말순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오늘 제가 살던 이 아파트를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가족에게 학대당한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예정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도 가족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서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가족 갈등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자세한 얘기는 어렵지만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쉼터의 이름은 말순의 집으로 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말순이 아파트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강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할 게 뭐 있어? 이제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민수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어머니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화면 속 말순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건강해 보였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구석에 숨어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화면 속 어머니는 민수의 사과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계속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의 사무실에서 말순이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정리가 다 끝났어요? 네, 누님. 모든 기부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김철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네. 그렇습니다.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누님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고마워, 철수야.
말순이 김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누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크루즈 여행 어떠세요? 평생 못 해보셨잖아요. 김철수가 여행 브로셔를 꺼냈습니다. 크루즈? 그게 뭐야? 바다 위에 떠 있는 큰 배예요. 호텔처럼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말순이 브로셔를 넘겨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어떠세요? 도진이도 함께 가고 싶어 해요. 좋아. 가보자. 그럼 예약할게요. 일주일 후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 말순, 김철수, 강도진이 나타났습니다. 말순은 코코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크다. 말순이 거대한 크루즈선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배에서 2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강도진이 설명했습니다. 2주나? 네, 제주도, 오키나와, 홍콩까지 다녀와요. 평생 갈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말순이 코코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탑승하시죠. 세 사람이 크루즈선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순의 방은 바다가 보이는 고급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네, 어머니. 너무 좋다. 말순이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크루즈선이 출항했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항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이 갑판 난간에 기대어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봤습니다. 김철수와 강도진이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누님, 기분이 어떠세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시원해. 말순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독했던 세월이 다 끝난 것 같아. 바닷바람이 말순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코코가 말순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샴페인 드세요. 강도진이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샴페인? 이런 것도 마셔봐야지. 세 사람이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건배. 이제야 내 인생에 진짜 봄이 왔네. 안 그런가? 말순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님. 김철수가 따뜻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로는 붉은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크루즈선이 넓은 바다를 힘차게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말순이 코코를 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코코야, 우리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코코가 멍멍 짖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다른 승객들도 석양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진아, 네 어머니.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거죠. 저야말로 고마워요. 너는 정말 내 아들 같다. 강도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크루즈선이 점점 바다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육지는 이제 점처럼 작아져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수십 년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에 배신당했던 아픈 기억들. 이제 다 끝났다. 말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말순의 마음속 상처들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철수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크루즈선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를 달려갔습니다. 뒤로는 과거의 아픔들을, 앞으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갑판에서 바라본 바다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말순의 새로운 인생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코코와 함께 마지막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크루즈선의 뱃머리가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말순의 새로운 인생과 함께 이렇게 말순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때로는 남보다 더 깊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순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낸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당당하고 행복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순이 마지막에 크루즈를 타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모습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순이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듯이 언제든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